MZ 시네필입니다. 기생충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영화사의 한 획을 그은 봉준호 감독님, 이런 대단한 일을 해냈으니 차기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건 당연한 수순이죠. 기생충의 열광이 가라앉을 즈음 차기작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좋은 소식만 들리는 건 아니었죠. 봉준호 감독님 말로는 최종 편집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하였지만 지속적으로 연기되는 개봉일은 이러한 불안감에 더욱더 부채질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작기간을 거쳐 드디어 개봉한 봉준호 감독님의 신작인 미키 17. 그런데 개봉 이후 관람객 평이 시원찮습니다. 정확히는 호불호가 나뉜다는 건데 영화를 보고 나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욕한 사람들은 또 다른 기생충을 원하였을 겁니다. 하지만 나온 건 이 영화였죠. 이 말은 옥자를 좋게 본 분들이라면 미키 17 역시 마음에 들었을 거란 겁니다. 저로 말하자면 이번 봉준호 영화에 만족하였습니다. 이게 좋았던 대표적인 이유는 영화가 애니메이션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봉준호 감독님은 오타쿠입니다. 그가 인생작 중 하나로 꼽은 것이 미래소년 코난이며 감독이 되기 전에는 만화가가 될지 고민했으며 실제로 대학 시절에 만화를 그려서 교내학부에 실린 적도 있습니다. 거기다 만화가인 우라사와 나오키와도 친분이 있죠. 이런 그의 오타쿠적 감성이 부각된 영화들로 보통 이것들을 뽑지만 전 장편 데뷔작인 플란다스의 개 역시 그의 만화 덕후적인 취향이 상당히 반영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배두나와 이성재가 공동주연입니다. 여기서 이성재는 기생충의 가족들처럼 가난과 삶에 찌든 리얼리즘 계통의 인물이지만 배두나는 애니메이션 속 4차원 캐릭터 그 자체입니다. 아마 이 캐릭터들을 좋아한다면 플란다스에게 나온 배두나에게 심쿵할 겁니다. 애초에 이 영화 제목 자체가 애니메이션과 같다는 것부터가 그의 취향을 짐작케 하죠. 이후 그는 자신의 취향을 억누르거나 크게 반영한 작품들을 보여왔지만 대중적으로 그의 취향을 억누른 영화들 평이 더 좋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한국에서는 이런 만화적인 작품들은 완성도에 상관없이 유치한 걸로 취급되기 때문이죠. 참고로 설국열차는 원작 만화 자체가 리얼한 SF이고 영화도 몇몇 부분을 제외하면 굉장히 진지한 작품이어서 유치하단 소리를 안 들었죠. 반면 대놓고 애니메이션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말한 옥자는 한국에서 봉준호 영화 중 제일 평이 낮은 영화가 되었죠. 그런데 이번에 나온 미키 17은 옥자와 같은 과입니다. 둘 다 만화적인 설정과 인물들이 나오며 무엇보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에서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결이 같지만 전 옥자보다 미키 17이 더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옥자는 타협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인지 설명하기 위해 옥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017년에 나온 옥자는 전작들과는 상당히 다른 영화였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실사 영화보다는 애니메이션에 더 가까웠으니까요. 하지만 결말에서 갑자기 금돼지로 대표되는 리얼리즘, 화법을 따르며 장르 드리프트를 합니다. 감독 말에 따르면 원래 결말에서는 미자와 K, 제이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보호단체 회원들도 공장에 잠입해서 모든 슈퍼돼지들을 풀어주는 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면 너무 만화 같다면서 이 금돼지 결말로 수정한 겁니다. 평론가들이나 봉준호 팬들은 봉준호답다고 평했지만 전 이 결말을 보고 너무나도 허탈했습니다. 너무 만화 같다고 했는데 미자의 신체 능력과 영화의 전개를 보면 알 수 있듯 옥자는 리얼리즘은 갖다 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래놓고서 막판에 현실성 운운하는 건 학교폭력물 웹툰에서 비폭력 주장하는 소리나 마찬가지죠. 남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맥빠지는 결말이었으며 기생충이 나오기 전까지 봉준호에 대하여 악감정이 상당해졌습니다. 사실 현실적이란 말도 웃기는 게 전작 괴물에선 옥자만한 크기의 괴수를 송강호가 단신으로 쓰러뜨렸습니다. 리얼리즘으로 따지면 저것도 말 안 되는 장면이죠. 제가 추측하기에 옥자 당시 봉준호가 만화적인 설정을 마구 집어넣다가 자기 취향이 너무 반영된 게 부끄러워서 결말 부분에 있어서 타협을 본 것일 겁니다. 근데 그럴 거면 미자를 코난처럼 만들지 말았어야죠. 만일 미래소년 코난이 마지막에 현시창 운운하며 혁명이 실패하고 코난 일행이 몰살당하는 걸로 끝났다면 미래소년 코난은 미야자키의 하야오의 5점으로 남았을 겁니다. 이 경험이 봉준호에게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미키 17을 찍을 때쯤 리얼리즘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건 분명합니다. 그럼 이제 미키 17 이야기를 하죠. 예고편에서 공개했다시피 미키 17은 복제인간이 주 소재입니다. 이 소재 명작들 대부분은 우울한 분위기와 함께 철학적 사유를 하지만 미키 17은 이 소재로 상당히 발랄합니다. 이는 전작 기생충과는 궤를 달리하는 영화란 걸 보여주죠.
이런 미키 17은 지금껏 봉준호가 만든 영화 중 그의 덕후적 취향이 제일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 설국열차 같은 유럽 만화 스타일이 아니라 일본 만화적인 감성으로 가득 차 있죠. 작중 등장인물들 대부분이 서양인이지만 행동 양식은 일본 만화 속 캐릭터나 진배 없으니까요. 우선 주인공인 미키 반스는 전형적인 한심하지만 인성만큼은 좋은 주인공 유형이며 히로인 나샤는 이런 주인공에게 죽고 못 사는 알파걸입니다. 미키 본인도 왜 이런 여자가 자기에게 반했나 그 이유를 알지 못하죠. 지금까지의 봉준호 영화에서 이런 여성 캐릭터는 전례가 없었는데 전작의 기정을 비롯해 봉준호 영화에서 남녀 간 사랑은 하찮다 못해 무가치하게 다루어졌으니까요. 이러한 나샤는 일본 만화에선 상당히 흔한 유형입니다. 일본 만화에는 무능하고 착한 남주와 그런 주인공을 사랑하는 능력 있는 여자 커플이 많으니까요. 반대도 널렸지만요. 이것만 해도 보기 겨운데 다른 이성에게도 인기가 있는 건 역시 일본 만화다운 설정이죠. 이외에 스티븐 연이 연기한 티모는 이런 캐릭터처럼 전형적인 주인공의 친구 캐릭터죠. 하지만 미키 17을 무엇보다도 일본 만화스럽게 만드는 건 바로 크리퍼입니다. 우선 크리퍼는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에 나오는 오무들에 대한 노골적인 오마주입니다. 그리고 후반 전개는 나우시카의 결말 우락가이라 해도 될 정도죠. 베꼈다는 것에 대해 비판이 가능하지만 옥자처럼 갑자기 리얼리즘으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만화처럼 나가는 게 더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옥자보다 미키 17이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기생충 때와 달리 호불호가 나뉘는 평을 듣고 있으며 그 비판들에 저도 동의합니다. 대표적인 비판들을 꼽자면 우선 마크 러팔로와 토니 콜렛이 맡은 마샬 부부입니다. 한국이나 해외에서 다들 자기네 나라 독재자들 같다는 의견이 나온 마샬 부부 봉준호 감독님은 트럼프가 아니라 과거의 독재자들을 합쳐서 만든 거라 했지만 마크 러팔로는 트럼프를 의식해서 연기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모델이던 아니던 마샬 부부는 트럼프에게 모욕적일 정도로 형편없는 캐릭터들입니다. 무능한 건 당연하고 하는 행동, 말 하나하나가 비하 캐릭터 수준이죠. 나샤가 봉준호 영화에서 처음 나온 케이스인 것처럼 이 부부도 봉준호 영화에선 처음 나온 케이스입니다. 옥자에 미란도자매가 있지 않냐겠지만 이 둘은 마샬과 비교하는 게 모욕적일 만큼 유능하며 루시는 인성까지 좋습니다. 기생충에서 보여준 부자와 빈자에 대한 통찰을 생각하면 이는 퇴보입니다. 이게 만화 같은 영화여서 이런 허접한 악당을 만든 거 아니냐 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선 그런 사람에게는 만화 무시하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만화 속의 유명한 악당들은 현실에 존재하는 악인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매력과 품격이 있습니다. 영화가 직접적으로 오마주한 나우시카만 해도 악역인 크샤나는 주인공과 당당하게 겨루는 여걸이니까요. 나우시카 말고 다른 미야자키의 작품들을 보아도 마샬 부부 같은 형편없는 악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악역 전무 배우인 김응수는 악당에 대해 이렇게 발언하였습니다. 김응수의 말에 따라서 기억 나우시카에서 오마주를 할 거면 상대 측도 오마주하면 더 좋았을 겁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영화가 갑자기 무거워지진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후반부에 사라진 복제인간 설정. 이 영화는 크게 3막 구성인데 멀티플이 일어나기 전이 1막이며 2막은 멀티플 상황 그리고 3막은 크리퍼들이 때로 몰려올 때입니다. 2막 때까지는 복제인간에 대해 다루지만 3막에선 이게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래서 분위기의 일관성은 지켰지만 스토리의 일관성은 지키지 못하였죠. 기생충에서 가정부 아줌마의 등장 이후 장르가 바뀌지만 스토리의 일관성은 지킨 것과 비교하면 이는 의아합니다. 왜 이런지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감독님의 실수. 아무리 천재라도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감독들의 감독이라 불리는 히치콕도 간간히 평작 내지 망작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독님의 의도입니다. 이 작품은 철저히 가벼운 분위기로 진행되는데 끝까지 복제인간에 대해 다루면 그런 분위기를 유지하지 못할 거라 여겨서 3막 때 이에 대해 적당히 치우고 크리퍼에게 집중하게 한 거란 추측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약간 양가적입니다. 복제인간에 대해 끝까지 다루었으면 과연 가볍게 나갈 수 있었을지 의문이며 혹시 끝까지 다루면 옥자 때처럼 마지막에 갑자기 무거워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 영화가 지금보다 좋을지 나쁠지 확신이 안 섭니다. 그래서 앞에 비판과 달리 이에 대해선 크게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턴 제가 느낀 단점들입니다. 앞에서 이 영화는 나우시카에 대한 오마주라고 했습니다. 미야자키의 하야오의 애니를 몇 편만 보신 분들이라면 잘 알겠지만 그의 작품 속 주인공들은 모두 비범합니다. 가장 평범해 보이는 치히로도 이 세계에서 부모님 구하기와 연애를 모두 성취할 정도니까요. 그리고 나우시카는 이런 잘난 주인공들 가운데 톱 클래스를 차지합니다.
하야오는 이런 아포칼립스 세상에서 자연과 인간의 대립을 막기 위해서는 나우시카 정도 되는 초인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인간은 평등하다 외쳐도 뭔가 대단한 업적을 세우는 건 보통 인간을 넘어선 초인들이며 이는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래서 미키가 나우시카와 같은 일을 해낸다 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가볍게 만든 영어라도 최소한의 설득력이란 게 있어야 합니다. 본 감독님 정도 되시는 분이 이런 걸 모를 리는 없을 테니 이도 추측해보자면 미키처럼 루저나 다름없는 현 세대에게 희망을 주려는 의도겠죠. 하지만 저에게 미키 같은 루저가 예쁘고 유능한 데다 자기만 보는 여친을 사귀며 다른 여자에게도 인기 있는 걸 넘어서 인류의 구원자가 된다고까지 하는 건 위로가 아니라 망상으로 느껴집니다. 이것도 제가 느낀 단점이고 사람에 따라서는 장점으로 느껴질 겁니다. 실제로 바람계곡에 나우시카가 나왔을 때 그녀의 영웅성을 보고 궁극주의 아니냐며 비판한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나우시카보다 미키 같은 주인공을 더 선호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개인적이거나 호불호의 문제가 아닌 단점인데 바로 티모의 역할입니다. 작중 티모는 말로만 친구지 사실은 원수나 다름없는 인물입니다. 미키가 익스펜더블이 되게 한 99%가 티모 때문이며 아무리 다시 되살아난다 해도 구하려는 시도도 안 하고 가버리는 걸 보면 악울한 말도 아깝습니다. 이런 비호감짓만 하는 것에 비하면 그는 이 영화에서 빼버려도 전개에 어떠한 지장도 없는 인물입니다. 미키가 빚쟁이가 될 때도 그 없이 자기 혼자 빚졌다고 해도 익스펜더블이 되는데 서사상 지장이 없습니다. 결정적인 건 감옥에서 그는 미키가 감옥에 있을 때 어차피 죽을 거라며 사채업 작가에 의뢰한 스너프 필름을 촬영해서 빚을 탕감받으려 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때 이들이 티모가 촬영하는 순간 탈출해서 역전극을 꾸밀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키 일행은 탈출하지 못했으며 이 사건은 후반부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였죠. 즉, 러닝타임만 잡아먹는 쓸데없는 장면입니다. 스포일러여서 더 이상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장면뿐 아니라 영화 전체에서 티모를 빼버려도 전개에 어떠한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봉준호 영화에서 조연이던 단역이던 작중 명백한 역할이 주어진 걸 감안하면 이는 미키 17의 명백한 실책입니다. 이외에도 다른 행성으로 대형 이민단을 구축하고 복제인간도 만들 수 있는 사회에서 배양육도 제대로 못 만들어내는 봉태일답지 않은 설정 오류 등 자잘한 단점들이 있습니다. 사소하지만 봉준호의 디테일을 좋아하던 사람들에겐 눈의 가시로 느껴질 겁니다. 이렇게 미키 17에 대하여 느낀 점들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런저런 단점들을 이야기하였지만 근래 나온 영화들 가운데 가장 재밌었습니다. 최소한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보단 좋았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이 영화에 대해 내린 결론은 봉준호 버전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란 겁니다. 옥자에서 먼저 이를 시도하였지만 그때는 봉준호와 미야자키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었다면 이번 작은 단점은 있을지언정 불협화음 없이 이 둘의 특성이 잘 융합되어졌단 겁니다. 아마도 나우시카의 고결함에 재수없어 한 사람들은 미키 17을 더 좋아할 겁니다. 이번 영화로 만화 같은 실사 영화에 성공한 봉준호 감독님, 지금 알려진 차기작은 풀 CG 애니메이션인 심해어입니다. 처음 시도하는 애니메이션이니만큼 미키 17처럼 오타쿠 감성으로 만들어 나갈지 이 작품들처럼 패부를 찌르는 작품으로 만들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어떤 영화가 나오던 저는 반드시 볼 거란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